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 제주시 삼도 이동의 한 골목길. 이른 아침 길을 나선 20대 남성 양모 씨는 곧 놀라운 광경과 마주합니다. 길바닥에 피가 낭자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길 바로 옆에 세워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에서는 핏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양 씨는 조심스럽게 운전석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에는 어떤 한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앉은 상태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망한 남성은 40대 남성 이모 씨였습니다. 그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사에 입문했습니다. 서울지검과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한 그는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살됐다는 소식은 매스컴을 통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999년 당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20년이 지난 지금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사건 전 이 변호사의 행적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전날 평소처럼 일을 마친 이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이 변호사의 행적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드러났습니다. 새벽 3시 10분쯤 제주시 모카페 여자종업원에게 세 차례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통화에서 그녀에게 찾아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향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세 차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그의 행적은 끊겼습니다. 이후 약 3시간 30분 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변호사는 예리한 흉기로 가슴과 배를 3차례나 찔리고 왼쪽 팔꿈치 부분도 2차례나 흉기에 관통당한 채 자동차 운전석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이었고 왼쪽 팔꿈치 부분의 관통상은 방어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목길에 흩뿌려진 혈흔은 길가에서 사건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변호사의 차량 운전석에 고인 혈흔과 운전석 앞쪽에 똑똑 떨어져 고인 혈흔은 그가 운전석에 앉은 채 많은 양의 피를 흘린 것을 뜻했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길가에서 흉기에 찔린 이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지 않았고 살기 위해 혹은 도망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올랐으나 운전석에서 그대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변호사의 마지막 몸부림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그의 차량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운전대에는 그가 손으로 잡은 듯한 혈흔이 남아 있었고 오른손에는 승용차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차량에 시동을 걸지 못한 채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골목길에서 발생한 이번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발생했던 것일까요? 먼저 우발적인 범행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술에 취한 이 변호사와 누군가가 시비가 붙어 범행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범인이 어떻게 흉기를 지니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조직폭력배와 같이 칼을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는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묻지마 범행이죠. 이 변호사가 불특정 대상을 향한 칼부림의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계획적 범행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계획적 범행이라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범인은 그날 이 변호사의 행적을 뒤쫓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그의 사무실이나 집처럼 늘상 다니는 곳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사건이 사무실이나 집과 동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계획적으로 그를 살해했다면 그를 계속 뒤쫓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흉기를 소지한 채 이 변호사의 뒤를 쫓으며 기회를 보다가 살해한 것일까요? 이러한 범행의 여러 가능성을 조금 좁혀주는 단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 드러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그 모양까지는 특정할 수 없었지만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보면 우발적 범행이든 계획적 범행이든 일반인의 범행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제작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흉기라고 보면 조직폭력배나 살인 전과자 등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나 청부살인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피해자인 이 변호사의 부검 결과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변호사가 저항하는 와중에서도 정확하게 심장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보면 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물의 범행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발적 범행의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범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 갑자기 어떤 시비가 붙은 것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적 범행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가 변호사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전 검사 출신 변호사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건이나 재판 관련 서류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품이나 서류 등 이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노린 범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무언가 뒤지는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혈흔이 여기저기 낭자한 상태에서 범인이 족적 하나 남기지 않은 것을 보면 범인이 흉기로 이 변호사를 찌른 이후 이 변호사가 피를 잔뜩 흘리기 전에 바로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의 목적은 이 변호사 그 자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인 만큼 그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불만이 있는 인물에 의한 청부살인의 가능성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또한 이 변호사가 새벽 시간 카페 여자 종업원에게 전화한 점을 토대로 비춰보면 치정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체 범인은 왜 이 변호사를 노린 것일까요? 당시 이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제주경찰은 7개 팀 40여 명으로 이뤄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형사, 경찰관은 물론 의경까지 동원, 현장 주위에 혹시나 남아있을 증거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이 변호사와 술을 마신 이들과 가족,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전과자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치정의 가능성을 고려해 카페 여자 종업원과 그 주변 남성들의 사건 당일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만 60여 명. 하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모두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난항에 빠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이나 지문 등 단서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상황. 더구나 20년 전이라 사건 현장에 CCTV도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경찰은 1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 각 파출소와 숙박업소, 슈퍼 등에 배포했고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심지어 사건 현장 주변 마을에서 반성회까지 열어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목격자를 찾았지만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상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그리고 1000만원까지 올라갔지만 그 어디에서도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유족들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2014년 영구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족 측은 시간이 지나도
범인은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끝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숱한 의문을 품은 채 6,00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종이상자에 담겨져 제주경찰서 문서고 한쪽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의문만 남긴 채 문서고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까요? 이상 참맛이었습니다.